축하드립니다. 이제 LA에서 가장 큰 한인 자동차 정비소의 주인이 되셨네요. 작년 12월 미국 LA 한인상 공회의소에서 올해의 성공한 이민자상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빈손으로 미국에 건너와 이제는 연매출 100만 달러를 훌쩍 넘기는 사업가가 됐죠. 축하 파티가 끝나고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창밖 LA의 야경을 바라보는데 문득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가봐도 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20년 만에 귀국. 부모님께 깜짝 선물이 되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맞닥뜨리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 비행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고향 충남 공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지나 공주로 향하는 길, 부모님 댁에 들르기 전에 선산부터 들러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조부모님 산소에 절이라도 올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선산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고 김영수 지묘. 소나무 아래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1965년생 김영수입니다. 올해로 60이 되었네요. 20년 전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했던 제가 지난달 한국에 돌아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충청남도 공주가 고향인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3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큰형은 공무원이 되었고 작은형은 의사가 되어 모두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막내였기에 부모님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운영하던 사업이 무너졌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2003년 12월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그 순간을 부모님께는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드렸지만 그게 20년의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한 후 처음에는 한인마트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영어를 배웠습니다. 낮에는 ESL 학원을 다니며 언어를 익혔고 주말에는 세차장에서 일했죠. 힘들었지만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처음 2-3년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자주 연락했습니다. 매주 전화 통화를 했고 때로는 편지도 주고받았죠. 어머니는 항상 영수야, 언제 오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은 뜸해졌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20년.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게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지난달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저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교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묘한 것이어서 제가 맞닥뜨리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제 기억 속의 고향은 여전히 80년대 모습 그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감상에 젖어 있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IMF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나름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컴퓨터 부품 수입업체를 운영했고 직원도 10명 넘게 두고 있었죠.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약혼녀는 대기업 비서로 일하던 여성이었는데 서로 사랑하며 미래를 그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말 그 악몽 같은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수입 원가가 2배 이상 올랐고 거래처들이 하나둘 부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회사는 폐업 수순을 밟아야 했죠. 약혼녀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3억 원이 넘는 빚뿐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저를 보며 한숨만 쉬셨죠. 다른 형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걸 하는 후회가 묻어나는 눈빛이었습니다.
공주에서 1년을 지내면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공사장 일용직,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죠. 하지만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나이는 점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LA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신의 가게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막막한 현실과 빚쟁이들의 끊임없는 독촉에 지쳐있던 저는 결국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이민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곁에 있어 위로가 됐는데 라는 말씀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라는 말씀만 하셨지만 밤새 한숨 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왜 그 먼 곳까지 가려고 하느냐며 만류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미국 체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더 컸습니다.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막막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동창의 도움으로 일자리는 구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시작한 일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에서 사업가였던 제가 이제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하루 종일 자동차 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언어였습니다. 동창의 정비소는 한인타운에 있었지만 고객 중에는 현지인들도 많았습니다. 오일 체인지나 타이어 로테이션 같은 기본적인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연발했죠. 어떤 날은 손님의 차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동창에게 크게 혼난 적도 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라 도서관에서 빌린 영어 교재와 씨름하며 밤을 새웠죠. 주말에는 근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진행하는 ESL 수업을 들었는데 40대 중반의 나이에 20대 학생들과 함께 기초 영어를 배우는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한인 교회 교인분의 차고를 개조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었죠. 샤워실도 없어서 매일 아침 차가운 호수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300로 저렴했기에 나머지 돈은 모두 한국의 빚을 갚는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한인마트에서 장을 봤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서 곧 포기했죠. 대신 월마트의 할인 식품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1짜리 냉동 피자나 캔 스프가 주식이었죠.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제가 이제는 하루 $5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외로움도 큰 문제였습니다. 정비소에서 만난 한인들과 어울리려 했지만 대부분 저와는 세대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방에 누워 한국 생각에 잠기곤 했죠. 특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생각이 날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나마 한국의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고 영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1년쯤 지나자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 수리 기술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동창은 제가 성실하다며 월급을 조금씩 올려주었고 덕분에 좀 더 나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때로는 가장 어두운 터널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진다는 걸 말이죠. 미국 생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 삶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영어도 어느 정도 되니 현지 고객들과의 소통이 자연스러워졌죠. 게다가 자동차 정비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수입차 정비에서만큼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환점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벤츠 딜러십에서 일하는 한인 매니저가 정비소에 들렀다가 제 실력을 알아보고는 스카우트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월급이 2배로 뛰는 조건이었죠. 동창에게 미안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딜러십으로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딜러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다루면서 전문성을 쌓았고 부자 고객들과 교류하며 비즈니스 감각도 익혔습니다. 2년 정도 지나자 저만의 고정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소개로 개인 정비소를 차릴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2008년 드디어 LA 한인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글렌데일 지역에 제 이름을 건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정직한 서비스와 실력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빠르게 성장했죠. 특히 벤츠, BMW, 아우디 같은 독일차 전문 정비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자 개인적인 삶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2010년에는 LA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분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당시 한의대를 갓 졸업한 재미교포였는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주었죠. 결혼 후에는 글렌데일의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했는데 주말마다 바베큐 파티를 열어 이웃들과 어울리며 지냈죠. 2012년에는 첫째가, 2014년에는 둘째가 태어나면서 가정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사업도 계속 성장해서 2015년에는 직원이 10명이 넘는 대형 정비소로 발전했습니다. 연매출 100만 달러를 돌파했고 한국의 빚은 이미 오래전에 다 갚은 상태였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쁜 사업과 육아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이 뜸해졌고 어느새 그들의 생활이나 근황조차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 번쯤 한국에 다녀올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성공적인 사업과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자연스럽게 느슨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부모님과의 통화가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명절에만 연락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즈음부터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정비소 확장 공사와 새로운 지점 오픈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영수야, 보고 싶다라고 하시던 말씀도 점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바빠서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시간이 안 나요 같은 변명으로 일관했죠. 형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큰형은 공무원으로 승진하여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작은형은 병원 원장이 되어 제법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죠. 카카오톡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2017년 어머니 칠순잔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참석해야 할 자리였지만 마침 그때 새 지점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축하 영상을 보내고 큰 돈을 송금했죠. 그때 어머니께서 많이 서운해하셨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LA의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졌고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가 된 듯 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디즈니랜드에 가고 휴가 때는 가족들과 하와이로 여행을 다녔죠. 한국은 그저 멀리 있는 고향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2019년에는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당장 한국에 가야 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었죠. 할 수 없이 또다시 영상통화로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다고 했지만 그때 직접 찾아뵙지 못한 것이 지금도 큰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으니까요.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만 보냈을 뿐 정작 부모님이 원하시는 자식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한국 가족들의 일상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2023년 10월의 어느 날 평소처럼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작은 형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동안 직접 전화가 온 적이 거의 없었기에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셔. 이번에는 꼭 와야 할 것 같다. 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고령인데다 기존 뇌경색 후유증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20년간의 불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9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못 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즉시 비행기 표를 예약했고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꼭 다녀와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아내는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정비소 운영은 믿을 만한 직원들에게 맡기고 다음 날 바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지셨을지. 특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찾아뵙지도 않고 명절 때마다 송금한 돈으로 마음을 대신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형이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는데 20년 만에 보는 형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40대 초반 형은 사라지고 머리가 반백이 된 60대 노인이 서 있었으니까요. 많이 늙었지? 형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많이 변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형은 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식은 있으시지만 대화는 어려운 상황이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내 얘기를 하셨어. 영수는 잘 지내나? 하고. 형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저를 한시도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맞닥뜨리게 될 더 큰 충격과 그 뒤에 숨겨진 가족들의 비밀을. 공주 시내의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형은 지난 20년간의 가족사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큰형은 공직에서 은퇴하고 지금은 충남도청 산하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형은 여전히 병원을 운영 중이었고 제 조카들은 이미 다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어머니는 어떠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부고를 전해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연락을 안 했어요? 연락했어. 여러 번. 하지만 내 번호가 바뀌었더라고. 이메일도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2018년에 사업 확장하면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메일도 거의 확인하지 않았던 것을. 제 부주의로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형은 한 번 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 뵙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게 있어. 형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집. 그러니까 부모님 댁은 이제 없어. 재개발 때문에 2년 전에 정리했어. 아버님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번에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대학병원으로 옮기신 거야. 고향집이 없어졌다는 소식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그 집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도 쓰고 아버지 요양병원비도 충당했어. 형들도 각자 힘 닿는 데까지 보태고. 말을 마친 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 역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 사이 형들이 모든 걸 책임져야 했다는 사실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 형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내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보이셨어. 특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20년간 저의 이기적인 선택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니까요. 병원 6층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면회 시간까지 30분 정도 남아 있어서 형과 함께 병원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싶었습니다. 영수야, 아버님 뵙기 전에 할 말이 있어. 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어. 특히 내 방은 그대로 두시면서 매일 들어가 앉아 계시곤 했지. 치매 증상이 시작되면서는 더 심해졌고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후 아버지의 상태가 이렇게 나빠지셨다니.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신 채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 늠름하신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는 검은 머리에 건장하셨는데 지금은 백발이 되신 채 몹시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영수 왔어요. 형이 아버지 귀에 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저를 보시자 눈물이 흘러내렸고 떨리는 손을 저를 향해 내미셨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2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와 형의 제안으로 옛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기억하는 고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낮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던 거리는 높은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있었고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길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던 자리야. 형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허허벌판이 된 그곳에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가꾸시던 작은 텃밭도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마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공사장의 먼지와 소음뿐이었습니다. 저기 봐, 우리 동네 큰 느티나무도 베어졌네. 형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개발이 된 동네의 모습이 낯설다는 것을 넘어서 형의 태도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오랜만에 귀향이 주는 감상에 젖어 그 느낌을 지나쳐버렸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뒤흔들 진실의 첫 번째 단서였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은 잠시 병원을 비워야 한다며 저에게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남아 혼자서 선산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에 인사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택시를 타고 선산이 있는 공주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무성한 소나무 있는 곳이 김신의 선산입니다. 택시기사의 말을 따라 고개를 들어보니 어릴 적 기억 속에 그 언덕이 보였습니다. 선산에 도착해보니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부모님의 묘소부터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만들어진 듯한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함께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묘소를 돌아보던 중 갑자기 낯선 비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묘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 김영수 지묘.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묘비였습니다. 생년월일도 정확했습니다. 사망일자는 2008년 12월 24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여기에 제 묘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작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선산에 왜 제 묘비가 있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형의 한숨 소리. 그걸 먼저 발견했구나. 내가 설명할 게 있는데. 형,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큰형도 부를 테니 셋이서 얘기하자. 형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산을 내려오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가족들은 제 묘비를 만들었을까? 무슨 이유로 저를 죽은 사람으로 처리한 걸까? 그리고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죽은 사람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두 형이 이미 1층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형의 얼굴은 제가 본 이후로 처음이었는데 마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새남매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제 묘비가 거기 있는 거죠? 큰형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08년 내가 연락이 두절됐을 때의 일이야.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2008년 말 사업 확장을 위해 바빴던 시기였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했었죠. 몇 달 동안 한국과 연락이 끊겼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셔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셨어. 미국 영사관에도 문의하고. 하지만 내 흔적을 찾을 수 없었지. 작은 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 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내 방을 들락거리셨고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셨지. 그래서 저를 죽은 걸로 한 거예요? 두 형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야. 큰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내가 떠나기 전에 진 빚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IMF 시절 진 빚을 완전히 갚지 못한 채 미국으로 떠났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채권자들이 계속 부모님을 찾아왔어.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도 그들의 협박 때문이었고 작은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가족 회의를 했어. 너를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거든. 어머니의 건강도 걱정됐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죽은 것으로 처리한 이유가 빚 때문이었다니. 하지만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2015년부터 꾸준히 송금한 돈은요? 그때는 이미 빚을 다 갚은 후 아닌가요? 두 형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더 복잡한 문제가 있어. 큰형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병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남매는 급히 병실로 향했지만 저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더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다시 안정을 찾은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중환자실로 다시 옮기신 아버지는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으며 겨우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병원 근처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하면서 두 형이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내가 사망 처리된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 큰형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2009년 내가 실종된 지 1년이 지난 후였어. 보험금으로 빚을 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 작은 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LA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안다고 했어. 증거도 가지고 있었고 협박이었죠.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을 요구했어. 보험 사기 사실을 밝히지 않는 대가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주셨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6개월 뒤에 또 찾아왔고 그 다음에도.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2015년부터 보낸 돈도 대부분 그 사람한테 갔어.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법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보험 사기가 들통나면 가족 모두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큰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결국. 그래서 우리도 너한테 연락할 수가 없었어. 내가 알게 되면 달려올 테고
그러면 모든 게 들통날 테니까. 진실이 조금씩 드러날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보낸 돈이 가족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협박범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니. 그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자근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실체를 본 적이 없어. 항상 전화로만 연락했고 돈은 계좌로 보내게 했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협박이 계속되고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 그래서 우리도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식당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5년간 이어진 협박,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은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근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 자근영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내가 나타나면 꼭 전해주라고 하셨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았겠지. 엄마가 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까지.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단다. 일기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 처음 협박범이 나타났을 때 엄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어. 내가 미국 가기 전에 거래하던 사업 파트너. 정동훈이었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동훈. IMF 시절 저와 함께 사업을 하다가 저를 속이고 도망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찾아온 거야. 엄마는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가 가져온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어. 내가 LA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더구나. 눈물이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엄마는 선택을 해야 했단다. 내가 법적으로 이미 죽은 상황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 가족 모두가 감옥에 가야 했으니까. 특히 공직에 있는 큰형과 의사인 작은형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었어. 두 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침묵을 선택했단다. 매달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서도 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협박범을 막아내는 것이 그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나 봐.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했구나.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렴. 엄마는 끝까지 너를 믿었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단다. 부디 형들을 용서해 주길. 그리고 엄마도. 일기장을 덮은 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슬픔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식당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동훈이 갑자기 연락을 끊은 이유는 뭘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근처 찻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형들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한 가지 생각. 정동훈이 연락을 끊은 시점이 제가 귀국을 결심한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것.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정동훈의 흔적을 찾아보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발견한 한 부동산 개발 회사의 이사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주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였습니다. 형, 혹시 우리 동네 재개발 사업 맡은 회사 이름이 미래도시개발인가요? 작은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맞다. 어떻게 알았어? 정동훈이 그 회사 이사더군요. 우리 집이 있던 땅. 재개발 보상금은 어떻게 됐나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형의 긴 한숨 소리. 그게 복잡해. 내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보니 내 지분의 보상금도 문제가 됐어. 그 돈은 누가 받았죠? 정동훈이. 자기가 받아가겠다고 협박했어. 내 지분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동훈은 처음부터 이것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와 보니 큰형이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는데 그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동훈이었습니다. 아, 영수 씨.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날 줄은. 이제 어떡하죠? 당신은 법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인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남자가 우리 가족을 15년 동안 괴롭혀온 장본인이었다니. 보상금.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을 협박한 거죠. 영리하시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류상 당신은 죽은 사람이고 그 보상금은 이미 제 통장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병실에서 갑자기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위기를 넘기셨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LA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죠. 김 사장님,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 사기에 가족 모두가 연루되어 있고 재산권 문제까지 얽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변호사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우선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동훈의 협박 증거를 수집해야 했죠. 형, 혹시 정동훈이 보낸 협박 문자나 이메일 같은 거 아직 보관하고 계신가요? 작은 형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따로 보관해 두셨어. USB에 저장해 놓으셨지.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형이 가져온 USB에는 정동훈의 협박 증거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까지.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우리 측의 유리한 점들을 짚어주었습니다. 보험 사기는 시효가 지났고 협박죄와 공갈죄는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게다가 재개발 보상금 편취 시도까지. 정동훈 씨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법적 지위였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생존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 정동훈은 처벌받겠지만 가족분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협상을 시도하는 거죠. 고민 끝에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정동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신이 가로챈 보상금, 그리고 그동안 협박해서 받아낸 돈의 2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죠. 정동훈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리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과제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동훈과의 협상이 일단락되고 저는 가족들과의 진정한 화해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에서 형들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저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가족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큰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도 너에게 진작 모든 걸 털어놓았어야 했는데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못 왔다는 게 아직도 가슴에 걸립니다. 작은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내 걱정을 하셨어. 우리 영수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하시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창 너머로 늦가을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큰형이 물었습니다. 일단 정동훈과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제 법적 신분 문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작은 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 순간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야. 우리 모두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가지 마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고 흐느끼는데 문득 20년 전 이민 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같은 말씀을 하셨었죠. 네, 아버지. 이제 안 갑니다. 여기 있을게요. 병실 안에 있던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LA의 사업체 정리, 가족들의 법적 문제, 그리고 제 신분 회복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우선 LA의 자동차 정비소는 제가 신뢰하던 직원에게 매각했습니다. 20년간 일군 사업체를 떠나보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법적 문제도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건은 시효가 지났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보험금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정동훈에게 받은 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죠. 제 부활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분이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재활치료를 시작하셨고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도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아버지와 산책을 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요. 아버지, 제가 미국에서 처음 정비소 시작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 내가 고생 많이 했구나. 때로는 말없이 걷기도 합니다.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형들 가족들과 다 같이 모입니다. 조카들은 미국에서 온 삼촌을 신기해하며 졸졸 따라다니죠. 특히 영어를 가르쳐달라며 조르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직 LA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기가 끝나고 모든 정리가 되면 한국으로 올 예정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게 걱정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들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삼촌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신이 나 있거든요. 공주의 옛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끔 그곳을 지날 때면 어머니의 텃밭과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마루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들과 상의 끝에 공주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이곳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어머니의 산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묘비는 이제 없앴지만 그 자리에 작은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국화를 심었죠. 어머니,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초선라이즈를 보러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따스한 아침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는 말씀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셨고 건강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이 모든 일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첫째, 도망가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 20년 전 저는 빚과 실패를 피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둘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가족 간의 단절된 대화가 이런 큰 오해와 아픔을 만들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제가 미국에서 보낸 돈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면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 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도 마련했고 아이들의 학교도 정했습니다. 물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정비소도 곧 오픈합니다. 규모는 LA에 있던 것보다 작지만 이번에는 형들과 함께 합니다. 큰형은 행정을, 작은형은 재무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족 사업인 셈이죠. 제 묘비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봄이 되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들이 필 거예요. 그곳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 불가능합니다. 20년 전 저는 죽은 사람이 되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살아서 돌아왔죠.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경력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